조선의 궁궐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유독 가슴 아픈 사연을 품고 있는 인물이 있죠. 왕의 피를 타고났지만 단 한 번도 왕좌에 오르지 못했고 친형인 임금이 끝까지 지키려 했음에도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주인공은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정조대왕의 이복 동생, 그리고 훗날 철종 임금의 증조할아버지가 되는 은원군 이인의 삶과 죽음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역사 기록과 다양한 해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 형식의 콘텐츠입니다. 1754년 창경궁의 한 처소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만 이 아이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는 당시 세자의 신분이었던 사도세자였고 어머니는 세자의 후궁 중 한 명인 숙빈 임씨였기 때문이죠. 적자가 아닌 서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이 갓난아이의 운명을 처음부터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조선 왕실에서 서자의 삶이란 늘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아이가 태어난 시기는 아버지 사도세자와 할아버지 영조 사이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던 때였으니 어린 은원군의 유년 시절이 평탄했을 리가 없었겠죠. 은원군이 8살이 되던 1762년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비극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버지 사도세자가 할아버지 영조의 명에 의해 뒤주에 갇혀 목숨을 잃은 이모화변이 발생한 것인데요. 8살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그날의 광경이 어떠했을지,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세자빈이었던 해경궁 홍씨 소생의 적자들과 달리 서자였던 은원군은 이 비극 이후 더욱 조심스럽게 살아야 했을 텐데요. 왕실에서 역적의 아들로 낙인 찍힌다는 것은 곧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죠. 다행히 영조는 손자들에게까지 화를 미치게 하지는 않았지만 은원군의 어린 시절은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1776년 은원군의 삶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이복형인 세손이 마침내 왕위에 올라 정조대왕이 된 것인데요. 새로운 임금은 즉위하자마자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은원군을 비롯한 형제들의 처우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이복 동생들을 진심으로 아꼈는데 특히 은원군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전해지죠. 같은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형제로서 그리고 함께 비극을 겪은 동반자로서 정조는 은원군을 가까이 두고 보살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조의 이러한 마음과는 별개로 조정의 정치 상황은 은원군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정조 즉위 초기 조정에는 수많은 세력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선왕 영조의 계비였던 정순왕후 김씨를 중심으로 한 노론 벽파 세력이 있었고 정조를 지지하는 시파 세력이 맞서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왕의 혈통을 이은 종친들은 언제든지 정치적 도구로 이용될 위험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은원군이 바로 그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1777년 정조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1년이 지났을 무렵 궁궐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홍상범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영모 사건이 적발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사건의 중심에 은원군의 이름이 거론된 것이죠. 당시 권세를 누리던 정조의 측근 홍국영이 이 사건의 배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있는데요. 홍국영은 정순왕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이 사건을 이용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영모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홍상범 일당이 정조를 폐위시키고 은원군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것이 주된 혐의였는데요.
과연 은원군 본인이 이 계획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이름만 도용당한 것인지는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은원군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정조는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되었죠. 신하들은 영모에 연루된 종친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조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고난을 겪어온 이복 동생을 어떻게 쉽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정조는 은원군을 사형에 처하지 않고 유배형에 그치게 했는데 이 결정만 보아도 형으로서 동생을 지키려는 정조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은원군이 유배된 곳은 강화도였어요.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통제되었죠. 정조는 은원군을 강화도에 보내면서도 그의 안위를 계속 걱정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비록 영모 혐의로 유배를 보내긴 했지만 마음속 깊이 동생의 결백을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화도에서의 유배 생활은 은원군에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시련이었을 거예요. 왕족의 신분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먼 섬에 갇히게 되었으니 그 충격이 어땠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더구나 영모라는 중대한 혐의가 씌워졌기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결코 곱지 않았겠죠. 하지만 은원군은 이 어려운 시기를 묵묵히 견뎌냈고 정조 또한 기회가 될 때마다 동생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786년 은원군의 운명에 또 한 번의 커다란 파도가 밀려왔어요. 정조의 유일한 적자였던 문효세자가 5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인데요. 이 비극적인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슬픔을 넘어 조선 왕실 전체를 뒤흔든 대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후계자가 없어진 상황에서 왕위 계승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죠. 문효세자의 죽음 이후 조정에서는 또다시 불온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어요. 일부 세력들이 은원군을 새로운 왕위 계승자로 추대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진 것인데요. 이미 한 차례 영모 사건에 연루되었던 은원군으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시 한번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니까요. 이번 사건에서도 정조는 은원군을 끝까지 보호하려 했습니다. 신하들의 거센 처벌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동생의 목숨만큼은 지켜내려 했는데요. 물론 완전히 풀어줄 수는 없었지만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처분만큼은 막아냈죠. 이러한 정조의 태도는 당시 신하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임금이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국법을 어기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의 결정을 단순히 사사로운 정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도세자의 비극을 직접 목격했던 정조로서는 또다시 가족이 정치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참아두고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당한 일을 동생에게까지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어쩌면 정조의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은원군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이야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큰아들인 상계군 이담과 작은아들인 풍계군 이당이 바로 그들인데요. 특히 상계군의 부인이 된 송씨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삶은 은원군 가문의 비극을 더욱 깊게 만드는 인물이에요. 송씨는 당시 조선에 서서히 퍼지고 있던 천주교를 믿는 신자였습니다. 천주교는 조선 후기의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의 대상이었지만 점차 종교로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그러나 조선의 유교적 질서와 충돌하는 부분이 많았기에 천주교는 점점 박해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은원군의 며느리 송씨가 언제 어떻게 천주교를 접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요. 다만 그녀가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천주교를 전파하려 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왕족의 며느리가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은 당시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은원군 가문 전체를 휩쓸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죠. 1800년 정조대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49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승하한 것인데 그의 죽음은 조선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정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은원군을 보호해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었지만 이제 그 울타리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새로 왕위에 오른 순조는 아직 어린 나이였기에 대왕 대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순왕후는 오랫동안 정조와 정치적으로 대립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권력을 잡게 되면서 정조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은원군의 운명도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죠. 1801년 조선에서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른바 신유박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의 목숨을 앗아갔는데요. 그리고 이 박해의 칼날은 은원군 가문에게도 뻗어왔습니다. 며느리 송씨가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이 문제가 된 것이죠. 송씨는 결국 체포되어 신문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은원군 가문 전체가 연루되었다는 혐의가 더 씌워졌습니다. 은원군 본인이 천주교를 믿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며느리의 신앙 활동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는 것이 죄가 되었어요. 더구나 그동안 2차례나 영모 사건에 연루되었던 전력까지 더해져서 은원군을 둘러싼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정순왕후와 노론 벽파 세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은원군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천주교와의 연관성, 그리고 과거의 영모 혐의까지 더해져 은원군에 대한 처벌 여론이 거세졌죠. 마침내 1801년 은원군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정조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동생이 결국 형이 세상을 떠난 지 불과 1년 만에 목숨을 잃게 된 것인데요. 사약을 받는 그 순간 은원군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스쳐갔을까요?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 형 정조의 보호, 그리고 결국 피할 수 없었던 자신의 운명까지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은원군과 함께 며느리 송씨도 처형되었는데요. 송씨는 천주교 역사에서 순교자로 기억되고 있으며 세례명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고 전해지죠. 은원군의 죽음 이후 그의 가문은 더욱 큰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두 아들인 상계군과 풍계군도 연좌제에 의해 죄인의 신분이 되었는데요. 왕족에서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전락한 그들의 삶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참했을 거예요. 하지만 역사는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은원군의 비극적인 최후에도 불구하고 그의 혈통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어요. 풍계군의 아들, 즉 은원군의 손자가 나중에 정계대원군이 되었고 그의 아들이 바로 조선의 제25대 임금 철종이 됩니다.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며 살던 평범한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임금이 되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 주인공이 은원군의 증손자인 철종입니다. 1849년 헌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조정에서는 새로운 왕을 찾아야 했는데요.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다가 결국 은원군의 후손인 이원범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집안에서 태어나 어렵게 살아왔던 사람이 마침내 조선의 임금이 된 것이죠.
이것은 은원군 가문의 명예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철종의 즉위가 순수하게 혈통만을 고려한 결정은 아니었어요.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안동 김씨 세력이 어리고 정치적 기반이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 실권을 유지하려 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은원군의 후손이 왕위에 올랐고 이를 통해 그의 억울한 죽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은원군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조선 후기 왕실의 복잡한 정치 상황이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서자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고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을 목격해야 했으며 평생 역모 혐의에 시달리다가 결국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죠. 개인의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시대와 환경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어 버린 비운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조와 은원군의 관계인데요. 정조는 자신의 권력과 정치적 입지가 위협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동생을 지키려 했습니다. 두 차례의 역모 사건에도 사형만큼은 막아냈고 유배 중인 동생의 안위를 계속 걱정했죠. 이것은 단순히 혈육에 대한 정만이 아니라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으려는 정조의 강한 의지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은원군의 보호막은 사라졌고 결국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목숨을 잃었어요. 이것은 정조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정치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정조가 꿈꾸었던 개혁과 화합의 정치는 그의 죽음과 함께 막을 내렸고 이후 조선은 세도 정치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죠. 은원군의 며느리 송씨의 이야기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왕족의 며느리라는 높은 신분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신앙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그녀에게 천주교가 단순한 종교 이상의 의미였음을 보여줍니다. 신유박해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순교자들 중 한 명으로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천주교계에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은원군 가문의 부침은 조선 후기 왕실의 취약성을 잘 보여주기도 해요. 왕족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이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죠. 은원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세력들이 그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했고 그 결과 그는 평생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서자로 태어난다는 것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적자와 서자 사이의 엄격한 구분은 조선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었는데 이것이 은원군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만약 그가 적자로 태어났다면 운명이 달라졌을까요? 물론 역사에 가정이란 없지만 서자라는 신분이 그를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은원군이 유배 생활을 했던 강화도라는 장소도 의미심장한데요. 강화도는 예로부터 왕실의 피난처이자 동시에 유배지로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중요한 인물을 격리시키기에 적합했죠. 은원군이 이곳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많지 않지만 섬에 갇혀 자유를 잃은 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증손자 철종도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강화도에서 살았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은원군의 유배지가 결국 그 후손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던 것인데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죠. 철종은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민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런 경험이 나중에 그가 임금이 되었을 때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정조의 죽음 이후 조선 정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조 시대에는 비록 당파 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임금이 중심을 잡고 균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어린 순조가 즉위하면서 외척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죠. 정순왕 후의 수렴청정 시기를 거쳐 이후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등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원군의 사약은 바로 이러한 정치적 전환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정순왕 후가 권력을 잡자마자 정조가 보호하던 인물들이 하나둘씩 제거되기 시작했고 은원군도 그 희생자 중 한 명이었죠. 신유박해라는 종교적 사건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측면도 있습니다. 천주교 박해를 명분으로 정적들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은원군 가문이 천주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를 제거하려는 세력에게 좋은 구실이 되었을 거예요. 조선의 유교적 질서에서 천주교는 매우 위험한 사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고 신분 질서를 부정하며 서양에서 들어온 낯선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죠. 은원군의 며느리 송씨가 천주교를 믿었다는 것은 그래서 더욱 충격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왕족의 집안에 천주교가 퍼졌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신앙 문제를 넘어서 왕실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은원군 가문을 몰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역사를 되돌아보면 은원군이 영모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첫 번째 사건인 1777년 홍상범의 영모에서 은원군이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었는지, 두 번째 사건인 1786년 문효대자 사후의 추대 움직임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정치적 음모의 희생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여러 세력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왕족을 이용하려 했고 은원군은 그런 정치적 게임의 말이 되어버린 것이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모의 주동자로 지목되고 평생 그 혐의를 벗지 못한 채 결국 목숨까지 잃게 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은원군의 이야기는 개인의 비극인 동시에 시대의 비극이기도 해요. 한 사람의 운명이 정치적 상황과 권력 다툼에 의해 어떻게 좌우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왕족이라는 높은 신분도 형인 임금의 보호도 결국 그를 지켜주지 못했죠. 시대의 거센 물결 앞에서 한 개인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은원군의 이야기가 완전히 비극으로만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증손자가 조선의 임금이 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인의 집안이라는 굴레를 쓰고 강화도에서 비참하게 살아야 했던 후손이 마침내 왕좌에 올랐으니까요. 비록 철종의 재위 기간이 그리 평화롭지 않았고 세도 정치 아래에서 실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해도 은원군의 후손이 왕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은원군의 삶을 통해 우리는 조선 후기 역사의 복잡한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왕실 내부의 갈등, 당파 간의 대립, 새로운 종교의 유입과 박해, 그리고 세도 정치의 시작까지 그의 일생은 이 모든 것들과 얽혀 있었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시대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를 배우는 재미가 아닐까요? 오늘 들려드린 은원군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선 후기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궁궐 뒤에 숨겨진 눈물과 아픔, 그리고 권력 앞에서 무력했던 인간의 모습을 통해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해요.
앞으로도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흥미롭고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역사적 사실을 단정하거나 주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 콘텐츠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